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서동현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고성에 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볼보 C40 리차지입니다. 사실 이 차가 메인 주인공은 아니에요. 지금 이 행사장에 뭐 C40도 있고 V60, S60, XC40, XC60 정말 많은 볼보 차들이 나와 있는데, 이 차들을 한데 모은 이유는 바로 이 모니터 안에 들어간 볼보의 새로운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2.0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하나 바뀌었다고 이 정말 많은 기자들을 이곳 고성 르네블루 워커힐 호텔까지 불렀는데, 대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또 마침 이 C40 리차지가 2024년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주 최근에 국내 출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스펙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3년하고도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2020년 5월에 이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SK텔레콤이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약을 맺은 이후 2021년 9월에 XC60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이 볼보 자동차의 순정 내비게이션에 T맵이 들어가게 됩니다. T맵뿐만 아니라 음악 플랫폼인 플로, 그리고 음성인식 AI 기술인 누구까지 들어갔죠. 그 이후로 국내 판매는 모든 볼보에 이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수입차 내비게이션은 불편하다, 수입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좀 쓰기가 그렇다 하는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무려 300억 원이나 투자해서 개발을 했고,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정말 잘 분석해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고객분들의 호평도 있었고, 또 저희 기자들도 새로 바뀐 볼보를 탈 때마다 이 모니터 안에 있는 부분이 너무 좋게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T맵 2.0 인포테인먼트가 나와서 저희가 여기 와 있긴 하지만, 그전에도 무선 업데이트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소소한 부분들을 무선 업데이트로 고객들이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고도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차 자체는 수입차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국산이라는 점, 이건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왔었죠. 저희가 방금 시승 출발하기 전에 T맵, SK텔레콤 이런 관계자분들께서 이 새로 바뀐 기능에 대한 설명을 거의 30분 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메모를 열심히 했는데, 그 내용을 짧은 시간에 외우지 못할 만큼 은근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추가됐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자면, 이건 서울시 기준이긴 한데요, 시내에서 주행할 때 내 앞에 있는 신호등의 신호가 몇 초가 남았는지, 또 좌회전 신호, 빨간불 신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바뀌는지를 표시해 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T맵을 모바일로 사용했던 분들은 알고 계시는 기능일 거예요. 상세 설정 들어가서 이 기능을 온오프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이제 차 안에서도 선택하셔서 지도 위에 띄울 수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교통체계 정보를 받아서 쓰는 거라 아직은 서울시만 지원되고요.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추후 다른 도시의 교통신호도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신호등이 몇 초 남았는지 띄우는 거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이게 괜히 신호가 몇 초 남았으니까 이제 일찍 출발해야지 하고 예측 출발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T맵이 의도한 건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앞에 켜져 있는 신호와 내 거리가 아직 꽤 남아있을 때, 이걸 속도를 조금 올려서 통과를 할까? 아니면 말까? 더 천천히 가서 다음 신호를 기다릴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추측해보건대 이 상황에서 급가속을 하게 되면 연료 효율도 낮아지고, 또 급감속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교통 정보를 제공해서 운전자가 무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연료 효율도 더불어 올릴 수 있도록 이 신호 정보를 들어간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요,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더 상세하게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모바일에서 봤던 기능 중에 포함된 건 같은 T맵을 쓰는 분들이 그곳을 목적지로 찍고 몇 대가 이동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한번 김포 아울렛을 가려고 찍었는데, 차가 막 300 몇십 대가 가고 있다길래 같이 가는 사람한테 야, 딴 데 가자,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꾼 적이 있어요. 거기에 몇 대 가고 있는지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사람이 몰린다 싶으면 빨리 다른 목적지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용하고요. 또 목적지의 상세 정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 장소에 주차 자리가 있는지, 주차가 가능한 장소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도를 막 이렇게 확대해서 주차장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실 필요 없이 이 T맵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체에서
그 장소의 주차장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T맵은 운전 점수를 제공하죠. 경로를 설정한 뒤에 목적지까지 다다르면 그 경로를 운전하면서 운전 점수가 어땠는지 평가를 해주게 되는데, 운전을 좀 거치게 하면 급가속, 급감속, 과속 이런 것들이 색깔별로 막 찍히게 돼요. 그럼 점수가 떨어지고,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차와 핸드폰을 연결해야 T맵이 정보를 받아서 점수를 제공했다면, 이젠 이 안에서도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차 안에서 결제를 하는 인카페이먼트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예시로 든 건 주유 또는 충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미리 결제를 해놓고 주유소에서 말씀을 드리면 따로 카드를 내밀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셀프 주유소를 가신다면 카드 결제를 추가로 할 필요 없이 빠르게 주유 또는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된 건 서드파티 앱입니다.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이 차 모니터 안에서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블루투스, 라디오, 플로, 원래 저희가 봤던 익숙한 구성 외에 연합뉴스라는 탭이 생겼습니다. 윌라와 팟빵은 원래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팟빵은 팟캐스트 프로그램이고 윌라는 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연합뉴스 어플이 들어가면서 뉴스 기사를 읽어주는 그런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또 이 위쪽에는 지금 비활성화된 상태긴 한데요, 비발디 브라우저가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이런 브라우저에 익숙한 우리들한테는 좀 생소한 이름인데, 모바일과 거의 같은 환경에서 인터넷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검색도 되고 유튜브 시청도 되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시간을 좀 때워야 된다 싶을 때는 이 웹서핑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올해 안에 웨이브를 넣어서 OTT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반가운 건 원래 음악 플랫폼이 플로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멜론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뮤직도 많이들 쓰시긴 하는데 원래 멜론 이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멜론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전 인포 시스템은 좀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플로만 지원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는 멜론도 선택하실 수 있고, 만약에 멜론 이용권을 이미 사용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계정을 연동해서 그 사용권 그대로 차에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무제한 스트리밍 사용하고 있어서 제 차에 이게 들어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유의하실 건 멜론 이용권 중에 모바일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제외한 모든 이용권을 차에서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이제 차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선 지메일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저도 입사하기 전까지는 그냥 네이버 메일만 쓰다가 구글이 캘린더나 드라이브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정말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9월 캘린더가 꽉 차 있고 10월도 차근차근 일정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오늘 스케줄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차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 오늘의 스케줄을 차가 읽어주기도 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차의 음성 안내에 루틴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저희가 아레아를 맨날 불러서 이 차의 기능을 활성화를 하죠. 제가 지금 활성화를 안 시키려고 조금 빨리 말했더니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음성 인식률이 96%가 넘기 때문에 아리아라고 대충 말해도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음성을 들을 준비를 마칩니다.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다시 꺼주고요. 루틴 설정에 들어가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정보를 알려줄지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구글 캘린더를 연동하면 그날의 스케줄을 말해주고, 또 날씨, 뉴스,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KBO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일종의 비서 같은 거죠. 내가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오늘의 할 일이 뭔지, 또 날씨는 어떤지, 오늘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다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T맵의 구성을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보의 세로형 모니터가 T맵의 편의성을 올리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 세로형 모니터 들어간 차가 아직 많진 않습니다. 수입차들만 비교해도 BMW, 아우디, 벤츠 다 가로형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물론 사이즈는 커졌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랑 중앙 모니터가 하나로 이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요즘 많이 쓰고 있고, 아우디는 꽤 오래전부터 큰 모니터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왔죠. 중앙 모니터, 그리고 공조장치, 디지털 계기판까지 디스플레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하이퍼 스크린이 아니더라도 모니터가 위아래 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위쪽에 있던 모니터가 바닥으로 좀 내려오면서 거의 실제 송출되는 화면은 정사각형에 가깝거든요. 내비게이션은 어쨌든 앞에 있는 길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가로로 긴 것보단 세로 위아래로 긴 게 앞에 정보를 미리 운전자가 확인하기 편한데, 그 면에서 독일 3사 중에서는 일단 벤츠가 조금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적용되는 순정 내비게이션의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도 지금 당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T맵이 순정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최적화가 아주 잘 돼 있다, 이 점은 수입차 중에서 그래도 볼보가 제일 편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T맵 사용자 기준일 수도 있어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내비게이션을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 T맵이 들어가기 전에 볼보 순정 내비게이션은요, 정말 보기 힘들었습니다. 스웨덴식의 정갈함이 내비 속에도 적용된 것 마냥 무슨 전부 하얀 화면에 도로만 몇 줄기가 표시되어 있고, 또 정체 구간만 색깔로 조금씩 칠해져 있고, 그렇게 성의 있는 안내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2년 전만 해도 제가 XC40을 시승할 때였는데 T맵과 순정 내비게이션에 저희 집을 동시에 입력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몇몇 과속 카메라를 안내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떠 있지도 않아요. 그걸 경험하고 이제 T맵 프로그램이 들어간 볼보를 하나하나 타다 보니까 이 만족스러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비자한테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300억이잖아요 300억만 쓰고 끝이 아니라 그 뒤로 업데이트도 계속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일 텐데, 꾸준히 국내 소비자들을 생각해주는 건 굉장히 호감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다녀왔던 볼보 시승 행사에서도 이건 정말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길 안내가 정말 매끄럽고, 또 이 화면을 터치했을 때 이렇게 줄였을 때 속도도 진짜 그 태블릿을 박아놓은 것 같은 수준의 반응 속도를 보여주니까 저처럼 모바일로 T맵을 쓰던 사람은 이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계기판에도 지금 T맵이 똑같이 연동이 돼서 뜨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양쪽 정보창 사이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딱 맞게 끼워줍니다. 여기에도 길 안내가 떠주니까 가끔 여기 중앙 화면에서 다른 기능을 켜야 할 때, 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잠깐 내비게이션을 꺼도 전혀 불안하지가 않죠. 골목길이 많은 도심에서도 잠깐 이 계기판으로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또 수입차로 T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실 텐데, 그렇게 연결했을 때 모니터에는 잘 뜨지만 계기판에까지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특히 이 차처럼 T맵 화면을 완벽하게 갖다 놓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간단하게 방향 정도는 가리켜요. 앞으로 내가 몇 미터를 가서 어느 방향으로 꺾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간소하게 아이콘을 띄워주긴 하지만 이 정도로 디테일한 표현을 해주는 차는 볼보와 폴스타 외에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볼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선은 코리아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4월에는요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구글의 웨이즈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국이랑 중국을 제외하면 전부 다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인포를 사용하고 있었고, 동일한 내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기다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한 거죠. 원래 웨이즈를 썼던 사람, 웨이즈를 쓰고 싶은 사람은 이제 이걸 써라 하고 추가해 준 거고요. 그리고 6월에는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했을 때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계기판에도 띄워질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 무슨 업데이트를 실시했고, 방금 말씀드린 이 양쪽 전부의 내비게이션 안내가 지원된다는 걸 이제 애플 카플레이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 거죠. 볼보가 사실 신차가 많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최근에 뭐 EX90, EX30이라는 두 가지 전기차가 나오긴 했지만, 그 외에는 지금 국내에 팔고 있는 이 라인업들, 이런 것들 대부분을 글로벌 차원에서도 큰 변화 없이 꾸준히 팔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제일 큰 변화를 생각해보면 엔진 라인업을 직렬 4기통 2.0L로 줄이고, 또 그 중에서도 디젤 라인업을 완전히 단종한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 이후로 디자인이나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이 안정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소비자를 생각하는, 소비자 친화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업데이트는 뭐 볼보 본사뿐만 아니라 코리아 관계자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크게 개선이 된 것 같고요. 또 스웨덴 본사에서도 이런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까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장 크게 밀어붙였던 볼보가, 물론 지금도 최우선이긴 하지만요, 이제 인포테인먼트, 이 소비자가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얼마나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더욱더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벌써 22km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에 2024년형 C40 리차즈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차도 2024년형이 되면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2.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냐? 파워트레인 구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그대로 408마력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앞에 204마력, 뒤에 204마력으로 앞뒤 전기 모터가 똑같이 출력을 나눠 가졌다면, 이번에는 앞뒤 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앞에 있는 전기 모터가 150마력을 내고요, 뒤에 있는 모터가 258마력을 냅니다. 조금 더 후륜구동 특성에 가깝도록 사륜구동
시스템이 바뀌게 됐는데, 또 전륜 모터에 들어갔던 자석을 없애서 비동기 모터로 모터 형식을 아예 바꿨다고 합니다. 출력은 유지하고 앞뒤 모터의 힘의 비율을 바꾸고, 그리고 최대 토크는 68.3kgm로 살짝 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행거리 개선이에요. 전기 모터 세팅을 바꾸면서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지만 주행거리가 51km나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식 C40 리차지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기준 407km고요. 도심에서는 440km, 고속도로에서는 367km를 달린다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복합 전비는 1kW 시당 4.6km고요. 충전 시간이 조금 빨라졌는데 최대 150kW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4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C40 리차지의 가격표를 본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게 왜 7천만 원에 가깝냐. 2024년식 가격은 6,865만 원인데요. 국내에 처음 출시됐을 때가 6,400만 원에 가까웠고, 지금은 6,800만 원을 조금 넘어요. 이 차의 크기를 생각하면 당연히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요, 크기도 크기지만 중요한 건 스펙입니다. 400마력대의 내연기관 차를 구매하려면요 7천만 원으로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BMW 중에 하나인 M340i 이 모델도 400마력이 안 됩니다. 제 기억에 300마력 후반대로 기억하는데 그 차들은 거의 1억에 가깝거든요. 1억 가까운 내연기관 차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400마력대의 고성능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차를 추천드릴 수 있지, 도심에서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내면서 경제적인 운전을 하실 분들에겐 사실 이 차를 추천드리기가 힘들어요. XC40 전기차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차 타이어를 보면요, 휠은 앞뒤 모두 20인치인데 앞에 235, 뒤에 255 사이즈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피렐리 피제로예요. 정말 유명한 고성능 타이어죠. 전기차가 이 타이어를 순정으로 끼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 에코 타이어를 신기죠. 구름 저항을 최소화하고 또 노면 소음도 줄여주고 그런 기능이 있는 폭이 얇은 타이어를 끼우는데, 거의 뭐 200에서 225mm 사이 타이어를 보통 끼우죠. 이 차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잡아 돌리라고 피렐리 피제로를 갖다 껴놨어요. 그래서 이 차는 SUV고 무게중심이 꽤 높지만 실제로 커브를 돌아 나갈 때 안정감이 꽤 좋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면 노면 소음이겠죠. 어쨌든 40 시리즈는 볼보에서 가장 아래급 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제가 비교적 많이 들어갈 수 없고, 접지력이 좋은 노면과의 마찰 면적이 넓은 타이어를 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효율을 올리기 위한 에코 타이어를 끼운 차들보다는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부 방음이 형편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민감하신 분들만 아니면 저는 이 정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차의 제로백이 4.7초입니다 4초 때는 5초 때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점점 받기 시작해요. 지금 내리막이긴 한데 살짝 밟아도 무서워서 끝까지 못 밟겠어요. 저희처럼 고성능 차를 몇 번 타본 기자들한테는 이게 뭐가 그렇게 빠른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힘이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차를 감당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볼보의 소형 전기차라고 해서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전비는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 차도 폴스타와 마찬가지로 전비 단위가 100km를 달리는데 몇 킬로와트시를 소모했냐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19.5가 뜨고 있으니까 환산을 하면 킬로미터당 약 5.0kWh를 살짝 넘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항속주행을 오래 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이 408마력에 취해가지고 급가속을 몇 번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비에 보탬을 되는 게 회생제동이죠. 이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과 끄기, 켜기 이렇게 세 가지로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살짝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걸 모니터에 들어가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환경 설정 들어가서 주행 들어가면 가장 아래쪽에 원페달 드라이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하고 계속 왔는데, 자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차가 없을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미끄러지듯 가는 게 전비 확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고요. 앞에 차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걸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 오른발을 올리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회생제동이 얼마나 센지 궁금하니까 이번에는 켠 채로 남은 구간을 가보겠습니다. 켜자마자 가속 페달에 발을 그대로 두고 있었거든요.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가속 페달 세팅을 더 빡빡하게 바꿨다는 건데, 제가 이 끝에서 유턴을 할 때까지 브레이크 페달을 안 써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뗀 상태에서 네, 아주 부드럽게 멈춰지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세게 멈출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제가 최근에 폴스타2 장기 시승을 하고 있어서 이 회생제동, 왼페달 드라이빙 이런 거를
아주 집중을 해서 타보고 있는데, 폴스타와 느낌이 다른 건 조금 더 부드럽게 잡아준다. 승차감도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폴스타는 기본적으로 좀 단단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건 싱글 모터인데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듀얼 모터에 올린즈까지 끼면 더 단단하고요. 차 자체가 고성능 브랜드에서 파생된 브랜드라서 그런지 조금 단단한 세팅에, 그래서 운전 재미도 꽤 챙긴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C40 리차지가 훨씬 더 편하네요. 대중적인 소비자분들께는 이 차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흐트러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묵직하게 든든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승차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2024년식 C40 리차지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볼보가 새로 준비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저희는 오늘 하루 짧게 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의 모든 걸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꼭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이 C40 리차지 자체가 주행거리 개선이 있었고 또 전기 모터의 세팅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드라이빙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C40 리차지 시승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 영상이 C40 그리고 볼보에 관심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